저도 육사 출신이지만 육사 가는 순간에 세상을 보는 게 육군의 관점이잖아요. 전장은 하나의 전장으로 돼버렸잖아요. 우주, 사이버, 육해공군 전장이 하나의 전장으로 묶이기 때문에 통합형 인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선 먼저 육군 대장 또 출신으로서 이번에 국군사관학교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관학교 통폐합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설립이 되면 우리 군의 좀 합동 작전 능력이나 국방력 차원에서 좀 어떤 점이 강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국군사관학교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사관학교를 추진하고 있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미래 전장에 대응하기 위해서죠. 미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 위협이나 전장은 단일 전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주, 사이버, 그다음 육해공군 전장이 하나의 전장으로 묶이기 때문에 통합형 인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아주 통합 마인드가 있는 그러한 인재 육성이 절실하기 때문에 사관학교를 통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죠. 실제 육군과 공군, 해군, 삼군 통합, 삼군 사관학교 형태는 산업화 시대에 최적화된 조직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사실 100년 전만 해도 지구상에는 육군과 해군밖에 없었잖아요. 비행기가 오면서 공군이 됐고요. 산업화 시대는 육군과 해군과 공군의 전장이 구분이 됐어요. 해상에서 작전은 육군이 할 수가 없고 해군만 할 수가 있고, 공군 작전은 공중에서는 공군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지금은 무기가 중첩되잖아요. 예를 들어 공군의 운용, 하늘에 운용되는 드론, 육군도 드론을 운용하고 공군도 하고 해군도 하고요. 또 주 무기가 미사일이잖아요. 미사일도 육군 미사일도 1000km씩 순식간에 날아가서 표적을 타격할 수 있고, 공군도 미사일이 있고 해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는 영역이 단일 영역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해공군, 사이버, 우주 이런 걸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 통합 사관학교를 만들므로써 처음부터 이제 통합적인 마인드를 갖는 거죠. 육사공사 회사 처음 들어가면은 오히려 산업화 시대는 그러한 것이 최적화됐는데, 지금은 공사를 가면은 모든 관점을 공군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육사 가면은 육군의 관점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통합형으로 가기가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시대적인 요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 미래 전장과 미래 위협에 대응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군사관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이건 뭐 비단 사실은 이재명 정부에서만 추진한 건 아니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추진해 왔던 거고요.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는 2009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개념을 만들고, 그때는 2012년도까지 하겠다고 목표년도까지 정했었는데, 그때도 총동문회라든가 보수에서 일부 반대함으로써 그 추진력의 동력을 잃고 호랑이를 그리려고 하다가 고양이를 그린 형태였어요. 통합사관학교를 못 만들고 대신 육사생도 한 학기를 공사에 가서 하고, 공사생도는 한 학기를 육사 와서 하고, 그렇게 교류하는 수업의 형태, 또 졸업식이나 인간식을 통합해서 하는 건데, 그것은 제대로 된 통합이 못 됐던 것이죠. 이제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진력 있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대선 때 공약으로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리고 국정과제 속에서도 이것은 포함이 돼 있었고, 그리고 국방부는 카이다라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얼마 전에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잖아요. 미군은 아직까지 육군 육사공사 회사를 그대로 운영하죠. 시대 변화에 맞게 미국도 변화하고 싶은데 변화가 더딘 것이고요. 캐나다는 이미 로열 밀리터리 칼리지라고 해서
1876년도에 설립이 되고 1848년도부터는 공군까지 포함해서 육해 공군 같이 통합 교육을 했었거든요. 예. 이런 통합하는 형태들은 뭐 여러 나라들도 그렇게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국가의 형태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이 안 한다고 우리는 안 한다는 건 맞지 않고 우리는 지금 AI 대전환의 시대에 맞이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시대 변화에 맞게 우리의 안보 구조를 가지고 가야 미래 우리 국민과 국가를 위협으로부터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렇죠. 그것이 되면은 이제 커리큘럼도 많이 변화가 있겠죠. 지금은 사실은 아마 커리큘럼의 변화는 이제 본격화되면은 이제 그 특성에 맞게 될 겁니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 국군사관학교를 들어가서 1, 2학년은 현재로서는 아마 통합교육을 받고 네. 한 3학년 놀러 가면서 공군으로 할지 육군으로 할지 해군으로 할지 선택할 확률이 많고요. 예. 그러면 공군으로 선택하면은 공군에 맞는 교육을 좀 더 받을 것이고 해군에 맞는 예. 걸 받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의 육해 공군 공사를 통합을 반대하는 분들은 네. 현재 육사해사 공사의 교육 체계를 이해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실제 좀 예를 들면은 네. 그 세 개 학교 다 공통적으로 세 개 분야를 주로 핵심적으로 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네. 일반 대학과 똑같이 4년 동안 학사 자격을 얻는 거예요. 학사 공부. 예, 그러니까 일반 대학과 똑같이 전공을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을 하고 2학년 때부터 전공을 선택해서 뭐 경제 또는 뭐 전자 또는 공학 예. 뭐 또 법학 인문학 또는 뭐 영어 영문학 저는 철학을 전공했는데 그런 것들을 4년 동안 대학생과 똑같이 교육을 받아요. 예. 그 과목도 거의 같고요. 네. 그것이 주고요. 그러면은 군대 교육은 언제 하느냐 했잖아요. 군대의 기본 자세라든가 태도는 야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야간에 퇴근해서 집에서 생활하지만은 사관생도들은 내무반으로 가서 내무 생활을 합니다. 병사와 똑같이 저녁에 점호를 하고 아침 점호도 하고 밤에 불침번도 서고 그런 걸 통해서 군인의 태도나 습관을 습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군사 교육은 언제 하느냐? 대학생들의 방학 기간, 여름 방학하는 7월, 8월에 군사 교육을 해요. 네, 군사 교육은 주로 사관학교 때는 육해공군 다 비슷한 군사 교육을 해요. 구분이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수영 교육은 기본이잖아요. 육해공군 다 수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공군도 바다에 떨어지면은 그 구조 생존해야 되잖아요. 생존이 되기 때문에 수영이라든가 유격 훈련이라든가 세계 학교 다 뭐 공수 교육 같은 것도 받고요. 또 뭐 그런 훈련들을 주로 받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공사에서는 그 파이로트 교육, 조종사 교육을 안 해요. 4년 동안. 조종사 교육은 4년 졸업을 하고 조종병과로 분류된 조종사로 분류된 인원만 소위 중위 때 집중적으로 2년 동안 교육을 받는 거예요. 사관학교 때 받는 거가 아니고 사관학교 때는 단지 적응 훈련을 많이 하죠. 1, 2학년 때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과 비슷하게 행그라이드라든가 뭐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중의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한 3, 4학년 때는 1년에 한 2번 정도 비행 체험 훈련,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체험하는 것들을 1년에 한 2-3번 하는 그런 정도인 것이지, 공사 간다고 1학년 때부터 비행기 조종하는 파이로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공사관 인원들도 뭐 영어 영문학과나 철학이나 경제나 이런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때 의원님은 주전공이 철학이시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 뭐 공사 가면 마치 공사 가서 조종 교육을 바로 하는 걸로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네. 사실 이게 통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제일 많이 또 반박하는 내용들이 뭐 정체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 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그 각 군의 정체성이 이 사관학교 수준에서는 형성되기보다는 그 이후의 과정에서 좀 더 강화된다 이렇게 좀 반박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정체성이나 그 전문성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죠. 우리도 일반 대학을 나왔다고 해서 대학 바로 전문가로 안 보잖아요. 대학원이나 박사를 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디 뭐 삼성전자에는 반도체 회사를 가서 10년, 20년 연구를 했을 때 그 전문가로 인정을 하는 것이지 대학 나왔다고 바로 전문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자님도 대학 나와서 딱 기자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 언론사에 들어가서 오랜 훈련을 통해서 되는 전문가로 거듭나듯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되는 과제죠. 그것은 2단계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1단계는 먼저 할 수 있는 것부터 처음부터 모든 걸 하다 보면은 추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육사공사 회사부터 통합사관학교 교육을 하고 또 그러면서도 한편에서는 ROTC라든가 학사장교들 또 해병대 이런 통합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방안도 강구를 해서 좀 바꾸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는 군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시기가 왔습니다. 병사들의 징병제도 지금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인구 절벽 현상으로 군에 들어오는 인력이 줄어들고 하니까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선택적 모병제를 하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또 병사들의 기간이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ROTC라든가 또 군의관으로 간 인원들은 길어요. 그래서 장교나 군의관으로 가는 것을 피하고 병사로 가서 짧게 군대 생활을 하고 나오겠다는 인원들이 많다 보니까 장교나 군의관이나 법무관 이런 확보가 어렵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합적으로 지금 재구성하고 재변화시킬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국군사관학교를 만들 경우 대전은 아마 최적화된다고 봅니다. 자운대 지역은 이미 군사타운이 형성돼 있어요. 대전에는 2개 군사타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 지역도 군사타운이 있고 또 대전 유성구에 보면은 자운대라고 해서 이미 군사타운이 돼 있어요. 거기는 국군 간호사관학교도 있고 소령대 가는 육군대학교, 해군대, 공군대도 있고요. 교육을 전체 책임지는 교육사령부도, 육군교육사령부도 있고 그런 기반 시설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 가면은 그런 교육 인프라가 돼 있죠. 또 주변에는 대덕 연구단지가 있고 또 우리 국방의 그 가장 핵심인 ADD 국방과학연구소도 있고요. 뭐 항우연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있어서 미래 우주전, 사이버전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할 수 있는 교육들을 하기에는 주변에 인프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교수들도 많이 그 전문가들도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그런 지역에 국군사관학교가 설립이 되고 위치한다면은 교육 여건은 최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한반도의 그 대한민국의 중앙에 위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사관학교는 장교를 인재를 육성하기 때문에 그 사관학교는 미래 뭡니까? 우리 공중과 우주와 땅과 바다를 지키는 우리 장교 양성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에 위치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지난번에 당정 협의를 거쳐서 국방부에서 발표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또는 여러 가지 국민 의견 수렴 기간입니다. 요걸 과정을 거쳐서 아마 10월쯤이면은 정부 측안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국방부에서 정부 측안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이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법이 돼야 됩니다. 국군사관학교 설치법이 통과돼야 이제 사업이 가는 거죠. 그래서 아마 10월을 목표로 해서 국군사관학교 설치법 정부 측안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국회로 넘어와서 국회에서도 또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한
올해 말을 목표로 이제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은 또 목표지 더 지연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법이 된 다음에 이제 실제 장소라든가 이런 데도 확정이 최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설치가 된다고 확정이 돼야 예.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원대로 하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관학교 자리에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연구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럼 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해서 예산에도 반영하고 네. 또 앞으로 또 연구 용역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커리큘럼 문제라든가 훈련장 문제라든가 네. 그런 것들을 패키지로 하는 과제들이 남아 있죠. 이것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육의 문제는 시간을 다투고 하면은 부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네. 하겠다라는 거죠. 먼저 이제 설치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이런 교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부작용 없이 왜냐하면 사관학교 육사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도 있고 공사를 준비하는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아마 충분한 시간과 부작용을 최소로 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고 네. 사관학교 국군사관학교 학생 모집이라든가 그런 시점도 정할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국방부에서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국회에서도 뭐 공이 넘으면은 그렇게 하려고 있고요. 그 이번에 좀 총동창회 외에도 네. 이제 생도생들도 그렇고 학부모 반발도 좀 커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좀 이렇게 타협할 수 있는 공청회나 이런 자리도 앞으로 계속 좀 만들 생각이신 건지. 네, 국방부에서 지금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국회에서도 뭐 공이 넘으면은 그렇게 하려고 있고요. 이미 지난주에 세미나 과정이 한번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반발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관학교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있고 예. 또 그런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합동성 강화나 전문성 이런 것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커리큘럼을 어떻게 한다든가 그런 걸로 보완하면 되니까요. 네. 무턱대고 그런 분들의 그 저항이라고 생각할 건 아니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감정적 저항하고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제시한 거잖아요. 일부 총동문회에서는 감정적인 저항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예. 지역의 초등학교가 학생들이 줄어들어서 폐교되는 경우 예. 또 총동문회에서는 엄청 반대해요. 왜냐하면 추억과 고향 같은 것이 없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문회에서는 반대하는 것은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고요. 네. 저도 육사 출신으로서 아쉬움은 있죠. 예를 들어 사관학교 4년 동안 땀 흘리고 꿈을 키웠던 곳이 없어진다는 것은 그렇지만은 그 미래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미래 이제 우리 국민과 국가를 지킬 인재를 육성을 해야 되고 미래로 변화하지 않으면 미래 생존이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은 과거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감정적인 어떤 저항은 잘 이해를 시키고 그렇지만 또 그분들이 전문성이 약화된다 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겸허히 수렴을 해서 네. 커리큘럼이라든가 보완하는 방안들을 반영시켜야 되겠죠. 예. 네네. 아니요, 지금처럼 이런 방송을 통해서 또는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서 또 계속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관학교에서 완전히 그 공사 같으면 조종훈련을 받고 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현재 공군사관학교의 커리큘럼을 보면은 한 80%, 80%가 비슷해요. 학사과정은 똑같고요. 이미 학사과정은 전공 분야이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내무생활을 통해서 군인 자세를 키우는 것도 똑같고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하계 훈련 때 7월, 8월 하는 훈련도 사실은 대부분이 기초 군사 훈련들이기 때문에 한 60, 70%는 비슷해요. 네. 단지
나머지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 국군 사관학교를 만들더라도 꼭 육사공사 해사로 이렇게 3, 4학년 때 구분이 되면 훈련할 수가 있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공사, 육사, 해사를 들어가면 선입관과 스펙트럼이 좀 좁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육사 출신이지만 육사 가는 순간에 세상을 보는 게 육군의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전장은 하나의 전장으로 돼버렸잖아요. 공사, 공군, 해군, 육군, 우주, 사이버까지 했는데 확장성이나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져요. 지금 예를 들면 공군 같은 경우 앞으로는 무인기가 대세잖아요. 무인 전투체계. 근데 공군 같은 경우 육군보다도 무인기 드론이 늦어져요. 왠지 아세요? 조종병과들이 주류를 이루거든. 그러니까 무인기를 만들면은 조종사들의 그 자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고 별로 발전을 안 시켜요. 그것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일찍부터 육군, 해군, 공군으로 딱 되는 순간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의대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치과 의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치과라든가 뭐 한다면은 안 되잖아요. 처음에 1학년, 2학년 때는 신체 구조를 완전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 알고 나중에 본과로 가서 전공하고 이렇게 심화로 가면서 전문가가 되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신체 구조에서 흐르는 의학적인 그런 것들을 원리를 완전히 터득을 해야지 몸도 다 연결되잖아요. 치과 이빨 하나도 모든 신경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 손가락 하나도 모든 게 연결되는 것이지. 그래서 몸 전체를 이해하지 않고 처음부터 바로 치과 이거 하게 되면은 나중에 어려워지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전장은 거대한 전장, 우주 이제는 사이버, 육해 공군 전장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고 전문가로 심화돼 갔을 때 거기에서 통합적인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네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확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전문가 그거는 오히려 처음부터 치과 의사부터 훈련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가 다 연결돼 있고 이제는 전부 전장이 연결돼 있고요. 실제 컴퓨터에 우주에서 오는 정보가 전부 컴퓨터로 들어와서 육해공군 장교들이 또 동일한 화면으로 전쟁을 보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나 또는 중동 전쟁 이번에 이란 미국 그 전쟁도 보듯이 그 하면은 동일한 화면에 그 모든 정보가 들어오고 각 부대의 정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통합된 마인드 없이는 어려워요. 예를 들면 중동전에서 어디를 타격한다고 할 때 그 지휘부에서는 이것이 육군 미사일로 하는 게 효과적일지 공군 미사일로 하는 게 효과적일지 바다에 떠 있는 해군에 있는 구축한 미사일로 하는 게 효과적일지 또는 지상 드론으로 하는 게 나을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육해 공군의 반응 시간에 있는 걸 다 이해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공군만 이해하면은 효과적이지가 않거든요. 공군 장교가 공군만 이해한다면, 육군 장교는 육군 것만 한다면 효과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는 통합적인 마인드를 먼저 가지고 점점 전문화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징병제, 선택적 모병제도 징병제, 국민 개병제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그걸 뭐 변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군에 지원하면은 18개월 병사로 복무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원할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18개월 단기 복무를 할 건지 장기 첨단 기술 부사관으로 갈 건지를 선택을 하고요. 단기로 가는 경우는 이제 일반적인 현재 병사들 하는 것과 같은 주특기나 받고 근데 앞으로 전문화된 영역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드론 같은 경우도 금방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데는 첨단 부사관군으로 가서 기술 부사관으로 처음에 선택하는 거죠. 4년에서 5년 정도 거기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근데 단순히 근무가 아니라 국가에서 드론 자격증을 준다든가 하게 되고 그럼 이제 전역할 때도 전역 수당을 많이 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하고 예. 그럼 군에서 이런 자격을 가지고 앞으로 드론 회사라든가 드론을 연구하는 쪽으로 자기 선택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군과 앞으로 진로까지도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군도 첨단화 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첨단화 정해야 된 분야는 4, 5년 선택 모병을 해서 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나중에 전역 후에도 직업의 연속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그거라고 봅니다. 네. 네네. 지금 이건 좀 추진 단계가 어느 정도 왔다고? 지금 이것은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내년쯤은 이제 시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국방부에도 이것도 빨리 발표를, 국방부 안을 어느 정도 발표를 해서 국민 여론 수렴이 필요하잖아요.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 공감대 형성 과정을 빨리 갖고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한미연합사는 전작권 전환됐을 때 현재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으로 바꾸는 안으로 한미가 합의가 돼 있고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기에 추진한다고 연합사를 해체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이 아니고요. 연합사 유지와 관련해서는 실제 2006년도에 전작권 전환을 노무현 정부 때 합의를 했을 때는 연합사를 해체하고 그때 하는 한국군, 미군 따로 하고 그 중간에 연락단을 만들어서 연락하는 일본에 있는 주일미군형을 택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한미연합사는 우리가 오랫동안 아주 잘 유지가 40년 동안 유지되어 왔고 이것을 해체하는 것보다는 그대로 유지하고 사령관, 부사관을 바꾸는 것을 전작권 전환을 형태로 바꾸었죠.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훨씬 전작권 전환이 쉬워졌죠. 하더라도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당시인데 적극적으로 그 당시 연합사령관 브룩스 연합사령관과 함께 연합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해야 된다라고 정부에 각각 건의를 드렸었고 그런 것들이 관철이 돼서 현재는 그런 안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 또 한미가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렸는데 저는 한미연합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바꾸는 형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작권 전환 크게 당장 하더라도 문제 없어요.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브룩스 연합사령관에서 에브람스 사령관으로 사령관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취임하고 첫 보고를 에브람스 미군 연합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이렇게 유지하고 합니다 했더니 그때 에브람스 사령관 반응이 부사령관님 오늘 당장 해도 문제 없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왜냐 연합사령관 휴가 갔을 때 제가 공석일 때 부사령관이 대행하잖아요. 제가 휴가 가고 부재할 때 부사령관님 대행하잖아요. 그럼 당장 해도 문제 없겠네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미 구멍대가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그렇죠. 그랬는데 에브람스 사령관 나중에 사령관을 쭉 하면서 태도가 좀 바뀌셨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돼야 되니까 조건 갖추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바뀌긴 했지만은 한미연합사를 유지한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은 큰 안보 공백 없이 된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빨리 전작권 전환이 돼야죠. 네, 우리 주도로 한반도 방위를 해야 되고요. 중동전에서 보듯이 미군 기지가 있는 그 여러 나라들 사우디, 카타르, UAE 이런 데가 공격받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에 끌려 들어가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도 작전을 전평시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현 연합사령관이 조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보고에 봤어요. 현 연합사령관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령관에서 부사령관으로 하면은 그렇지만은 이것은 이미 한미 정부가 이미 합의했던 사항이죠. 그리고 미군 입장에서도 연합사를 유지하는 것이
연합방위태세 한미동맹 아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데 최적화돼 있다는 걸 그때 이미 미국 정부도 인정을 하고 예. 그렇게 했던 거기 때문에 쉽게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양국 간에 좀 합의 과정이 다시 네. 있어야 되는 네, 상황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일부 국민의힘이라든가 일부 극우 세력들이 안규백 장관에 대한 예. 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안규백 장관이 이재명 정부 문민장관으로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란 청산에서부터 방첩사 해체하고 또 국군 통합사관학교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극우 세력이라든가 또는 국민의힘 또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여기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로 해서 정책을 자꾸 신뢰를 떨어뜨리는 형태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안규백 장관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청문회 때 다 그 해명이 됐던 것들을 다시 꺼집어 와서 다시 메신저를 공격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안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